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또 갖고 나왔는데 이게 제목이 이제 부자 간 주식 교환한 후 아들 주식을 소각한 사례입니다. 네. 이 증여가 아니고 교환이네요. 네. 네. 제가 이게 요 사례는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이게 절세 컨설팅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주목할 만한 다양한 거래를 섞은. 선생님 판례번호 하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대법원 대법 20212 38925 389 2021 38925. 네, 이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이제 간단하게 적어보면요, 이 사건은 B개발이 있고 D건설 두 개 회사가 있었는데 B개발의 주주는 아버지가 주주 15%를 갖고 있고 사내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B개발의 대표이사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 B개발의 주식은 전혀 안 갖고 있고 그냥 대표이사입니다. 대신 아들은 D건설의 주주입니다. 근데 이 B개발에 대해서는 D건설이 주식의 80%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정 법인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관계죠. 그리고 이 외에 세무세모 관광이 15%, 세무세모 관광이 주주로서, 이 15%는 제가 이 오타네요. 밑에 주주로서 5%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B개발의 주식 구조는 D건설이 80%를 갖고 있고, 아버지가 15%를 갖고 있고, 세무세모 관광이 5%를 갖고 있는 지분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2015년에 아버지와 아들이 주식을 교환합니다. 각자의 주식을 교환합니다. 교환하는데 아버지는 B개발 주식 전액 15% 전체 9만 주를 주고요. 주식 9만 주를 주고 아들은 D건설의 주식 23만 4천 주를 줍니다. 네. 23만 4천 주를 줍니다. 두 개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80억입니다. 80억. 그래서 이 금액은 아주 거의 한 몇천 원만 차이 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교환합니다. 자, 요때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10%였던 때입니다. 네. 10%. 그러니까 요 교환 거래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겠죠. 그러면 이 양도 거래로 인해서 아버지는 D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아들은 B개발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제 취득원가가 올라갔죠. 네. 교환 거래로 증여로 취득가액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들의 주식이 이제 9만 주가 아들한테 소유가 변경됐잖아요. 아들의 주식을 감자합니다. 근데 이제 감자를 아들의 주식 15%뿐만 아니라 D관광의 주식 5%도 전부 다 소각해버립니다. 감자를 다 해요. 시가 감자했을 테고요. 네, 시가 감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들은 이익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돈을 80억을 받아서 아들은 네. 기존에 그 세금을 내던 게 있었습니다. 증여세 30억. 네. 약간 집안이 좋은가 봅니다. 증여세 33억인가를 낼 게 있었는데 그거 내고 또 은행에 35억 차입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갚고 결국 본인이 다 썼네요. 본인이 다 쓴 겁니다. 네. 아버지 네. 안 줬어요. 네. 아버지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비관광 것도 5% 거를 전부 다 소각해 버리니까 이 소각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B개발의 지분 구조가 바뀝니다. 이제는 D건설이 100%를 소유한 거예요. 지분 구조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가 과세관청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를 과세하지 않고는 이거 못 빼기겠죠, 그죠? 이거 너무 근데 과세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과세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재구성. 재구성했냐? 네. 어떻게 재구성했냐? 먼저 아버지가 이익 소각을 했다. 1번. 아버지가 감자를 한 거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의제배당이 배당에 나오겠죠. 대한 손실을 네. 과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돈으로 아들의 주식을 취득했다. 두 번째, 네, 네. 아들의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본 겁니다. 네. 취득했다. 즉 이것도 사실은 복수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적용한 겁니다. 그렇네요. 네. 처음 우리가 봤던 판례랑 비슷하네. 쟁점이 같은 판례네요. 그러니까 네. 안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걸 갖고 일단은 과세를 했지만 사실 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복수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한 거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 있네요. 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루진 적이 없습니다. 원심까지는 다룬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판례로서 아직 다룬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이제 학계에서는 이 단계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주류입니다. 이 단계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하게 되면 과세권이 너무 그렇죠. 장의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즉 하나의 거래를 갖고 싹 분해하는 것마다 싹 과세를 하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도 법률을 제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해서 학계에서는 이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흐름입니다. 학계도 학계지만 사실 우리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물론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뭐 10년 넘게 세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은 정말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 개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이 행사하는 이 실질과세 원칙의 이 칼은 정말 살떨릴 만큼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실질과세 원칙이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 실질을 따져서 그 실질이 납세 의무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을 이용해서 납세자를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동시에 그 외관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을 때에 그 납세자를 과세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할 때는 정말 어렵게 아주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해석하는 반면에 과세권을 행사할 때는 너무 칼이 예민하죠. 그렇죠.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건 실질과세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 보고 입증하라고 하거든요.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짜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는 건데 짰다는 걸 입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의 이제 이 쟁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개로 판단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이익 소각한 다음에 그걸 갖고 아들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제 이 양도세는 이미 낸 거 환급 안 해줬으니까 사실은 두 개를 과세한 겁니다. 복수의 거래로 구성을 해서 하나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거예요. 다만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해서 납부한 거고 그거를 환급 안 해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과세로 봤을 때는 복수의 거래로 의지한 구성을 해서 각각 과세한 겁니다. 결과는.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고민해보는 문제 같아요, 세무사님. 과세관청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할 때 양도세 납부한 걸 뭐 충당하거나 해주던가 아니면 사실은 납세자가 몰라서 주장을 못한 경우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과세관청이 그런 어떤 행위를 안 했다고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부당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민사상이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이렇게 과세든 업체 가가지고 그 소송을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 다툼이 없었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소송제도가 변론주의잖아요. 변론주의는 그 법정에 제기하는 주장과 그 증거 사실에 대한 제출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판단하니까 맞습니다.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님도 좋은 변호사님을 선정해야 그게 우리나라 문제인 것 같아요. 과언합한 세금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정정 청구를 해야지만 돌려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다른 과세 상위국들은 관점에서는. 가언합 네. 돌려주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국세청 관계자분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하면 감히 네.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요런 게 안 달아준 이유는 사실은 요 실질과세 원칙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지금 이 사건이 그 법률에 어떻게 위배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소송 과정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까지 판단하지 못하면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은 수행자를 누구로 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니 절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렇게 좀 스테프가님처럼 네. 좀 유명한 사람하고 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렇게 아들의 보유 주식과 교환하고 이 주식을 아들이 비개발의 이익 소각한 우회 거래를 이거를 재구성해서 아버지가 이익 소각한 후 이 대가를 수령해서 아들의 주식을 산 걸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여부입니다. 쟁점 사안입니다. 네, 네. 당사자 주장은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주장도 대단히 요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조언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D건설은 원래 80%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였는데 이 출자총액이 옛날에는 그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부산입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20%만 보유해도 뭐 이렇게 많이 이게 확대됐는데 네. 전에는 100%를 한 그 프로스테이지만큼 그 입금 부산입 해줬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80%인데 이걸 100%로 다 바꾸면 비개발이 D건설한테 배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100% 입금 부산입을 해서 법인세를 안 낸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거다? 이익 소각을 네.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래의 당위성을 네, 만들어가는 거래의 거예요. 당위성을 네. 이걸 갖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들어봐도 맞잖아요. 네. 들어봐도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뭐를 주장하는 거냐면 이러한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그 원인이 아버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아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주장이 지금 세무서는 아버지한테 과세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한테 무언가 경제적인 실질이 귀속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얘기는 아버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조항을 들어서 이 이익 소각을 하게 된 거래의 그 당위성이 아들의 필요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D건설은 아버지 이제 아들 소유니까 여기에서 입금 부산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은 은행빚도 갚아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아들이 돈이 필요했지 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주장한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판례랑 다른 게 그 지금 거래에 대한 스토리, 당위성 세 가지가 등장을 하네요. 네. 첫 번째가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불산입이죠. 그리고 본인의 증여세 내세금, 네. 뭐 300만 원 아니고 33억이라는 네. 거액의 증여세, 그리고 은행의 차입금도 35억. 스토리가 세 개가 형성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당위성을 재판장 이제 판결에서 네. 변론에서 이러한 당위성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는 게 다른 판례들하고 좀 제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고 당황하셨겠는데요. 네,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원의 판결도 그거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사건 사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를 대는데 그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맨 끝에 이거를 종합하면 이 거래를 하게 된 필요성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에게 있었다. 이거를 인정합니다. 네, 네. 재판부가. 네. 그래서 거래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이익 소각을 다 받아서 네, 네. 아버지가 사용한 게 아니라 아들이 사용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귀속되지 않았다. 경제적 실질이. 그리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 즉 중간 단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이 여기에 귀속됐고 더군다나 거래의 당위성상 이거를 하게 된 원인이 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제가 뭐 요 대상 판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전에 그 앞에 거하고 비슷비슷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요 사례를 뽑은 거는 정말 그 컨설팅의 내용이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한 적이 분명히 보이긴 하네요.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점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회사 계열사가 2개, 네. 3개 있는 네. 기업의 경우는 그러니까 순환 출자 구조인데는 정말 아주 좋은 참조가 될 만한 그런 판례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도 이거하고 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거래를 하게 된 그런 필요성, 이런 당위성을 적절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대응 방안이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 회피 의도를 저희가 보여줄 수 없는 거래의 당위성만 있으면 어떤 사례라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컨설팅을 하든 그 컨설팅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스토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판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